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활용하고 정착시켜 나갈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선필 모건대 행정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자기 주소지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합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그렇게 받은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민과 지방 간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일본은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 해 850억 원 정도였던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100배나 많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첫 해 모금액 1위를 도쿄가 차지해 지역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대도시에 이익을 준 겁니다. 지자체별로 기부금 유치를 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부할 마음이 들게 기부자들에게 꼼꼼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19제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되었고요.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김선조 국장님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개인이 이제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에게는 그 지자체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여행상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돼서 일반 시민들과 그 지자체 간에 어떤 연계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모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고향 납세제 어떤 제도이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는지 신두섭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제도는 2004년도에요.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전 지사가 한 분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물론 이제 무기명으로 이름 없이 왔는데요. 신문 기사가 하나 같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 2004년도에 후쿠이현이 대규모의 수혜를 얻게 되는데 이 수혜를 얻게 된 후쿠이현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니시카와 지사가 그러면 내가 낳아서 자란 지역에 조금이라도 은혜에 대한 보답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창을 하게 되고요. 2008년도 도입 전에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연구회를 일본에서 이제 그 고향 납세 제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고향 납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회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 도입에 대한
그런 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는 2008년 이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소개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도입을 내년부터 네. 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 그 기간의 텀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초기에 도입할 때보다 지금 상당 부분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 전략도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또 뒤에 좀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고향을 떠난 출향인이 고향 지역의 쟁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흥미로운 또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권선필 교수님, 자, 국내에서는 일본을 모델로 이제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고향 사랑 기부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에서 뭐 행안부든 지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한 가지 이거는 우리 근대 조선시대에는 많았었는데요. 처음 해보는 게 뭐냐면 기부금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익숙치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는 뭐 세금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예측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모금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이 얼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지역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2010년대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이 가버먼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EU 같은 데서도 공격적으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앞서갔지. 제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하게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입안하고 준비해 오신 말씀, 그리고 두 분의 학자분의 평가를 들어보셨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공주시 입장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좀 있고요. 특히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특히 기대하는 것은 어떤 답례품의 어떤 준비나 어떤 생산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또 어떤 지역 맞춤형 어떤 사업도 펼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가 큰 반면에 딱 하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가 있어서 지역 세력이 큰 지역에서는 돈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 적은 지역에서는 또 돈이 적게 몰려서 이 쏠림 현상에 오히려 또 그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나서 박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홍보 등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김선조 국장님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행령 제정은 되었고요. 네. 그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포를 해서 그걸 참고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을 이제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 이음 원스톱 정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또 어르신들 분들은 또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 농협이 좀 협력을 해서 대면으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데 전국에 5,900군데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분이든 다 편하게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착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실질적인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자, 기부금의 활용이라든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공주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주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준비단을 일단 구성을 하고 농협, 축협, 원예 농협해서 5개 그 농협과 유관기관과 저희들이 상생 협력을 또 맺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희들이 공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생산품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생산품이 답례품은 좋은가를 저희들이 좀 품목을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10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고 11월 지금 초순에 저희들이 이제 답례품 20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답례품에 대해서 공급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고 그 선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기부제 답례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시행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처음이라 모금액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그 예상이 안 돼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입될지는 모금액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저희들이 시민 아이디어도 이렇게 좀 모아보고 해서 좋은 사업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직접적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되는 동시에 이 지역 특화된 산업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기부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나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나 제한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로 지역 특산품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물건 이외에도 이제 숙박이라든지 관광 체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상품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은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네. 그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꼭 이렇게 30%에 딱 맞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제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다음에 또 쓸 수도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추가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은 뭐 150만 원을 다 이렇게 답례품으로 받기는 또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포인트를 예를 들면은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기부를 다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제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스템에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도 지자체와 잘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말하는 고향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고향, 예.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데서 어떤 또 기준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면 됩니다. 꼭 뭐 태어난 고향은 아니라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한 주소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산시 해운대구면 주소가 해운대구와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도 할 수 있고 철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도 기부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매력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답례품도 어떤 기부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실장님,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이 기부 지역에 있어서 기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다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네. 아마 이제 고향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고향보다는 지역사랑이라는 말이 더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마음의 고향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제2의 고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2의 하니까 출향한 사람들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지역이 또 새로운 고향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고향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네.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제 출향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향하면 어느 한 지역을 떠나 있는 그런 그 지역과는 연을 전혀 끊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연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가는 형태의
취량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취량 인사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답례품 중에 좀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남부권에 이제 오이타현에 오이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동일한 명칭을 쓰는데요. 오이타현에 오이타시 사례인데, 오이타시에 있는 이제 동물원에 원숭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답례품이 있습니다. 특이한데요. 전국에서 이제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된 분한테 원숭이 이름을 명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답례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첨을 해봤더니 나고야에 있는, 이 오이타현과 나고야는 아주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당첨이 돼서 명명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행사를 했는데, 이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부부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 것도 좋지만,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커서 이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기부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그 동물이 아직까지 볼 수 있다는 데는 이 아이한테도 주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또 후세들까지도 이렇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답례품으로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곳은 이제 그 시코쿠 지역에 고치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사 시미지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철공이 좀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역 단위의 자그마한 철공소, 대장간 이런 데는 오래전에 이미 많이 없어지고 지금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또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쓸 수 있는 난로를, 로봇 모형의 난로를 만들어서 답례품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철공소에서, 대장간에서 만드는 이 지역 장인들이 손수, 수공예로 만든 거다 보니 가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고가에 좀 기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이긴 하나, 사라져가는 지역 단위의 지역 산업을 살려간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답례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로봇 모양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살려서 사무라이 모양의 그런 난로도 만들어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한다면, 최근에는 어떠한 사례도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도변의 휴게소죠. 휴게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로컬 푸드 매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다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자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바로 답례품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받아갈 수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서 또 거기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사실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한 손에는 좀 선물을 들고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근데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에서 바로 기부도 하고 답례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좀 도입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국장님께서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관심 지역을 개념으로 일본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품,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이벤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대전, 세종, 충남 역시도 기부 유인이 되는 답례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순정 부시장님, 어떤 답례품을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심서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 상품은 사실 저희들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상품에다가 어떤 가치를 담아낼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하나에도 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 초기가 된 처음이라 저희들은 약 20가지의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가지는 농산품을 준비를 좀 했고요. 네. 4가지는 좀 특색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4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들이 그 의당에 경비행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면 공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공산성도 있고 무열왕릉도 있고 마곡사가 있고 또 금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한번 공주 전체를 한번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주에는 유명한 그 한옥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도 할 수가 있고 숙박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숙박 체험권을 저희들이 또 하나 상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열왕릉과 무열왕과 왕비의 그 금제관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멋진 공예품인데요. 그걸 준비를 좀 했고 유니메렉올에서 그 매화꽃으로 만든 밀랍으로 만든 매화꽃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도자기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우리 신우섭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아이디어도 더 모으고 또 참신한 답례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액 기부자들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답례품이라고 해서 사실 물건, 상품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공주의 가치를 담는 답례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권선필 교수님, 자,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그 농축수산물을 기본적인 답례품으로 생각했는데 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차별성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역의 특징을 담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고부가가치가 내가 이거 참여하는 것에 만족을 주는 건데 이건 물건은 소비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체험을 주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답례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행정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답례품을 생산하시는 분도 다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요즘 얘기하는 지역 혁신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없는 지역에서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새로운 답례품, 이름은 답례품이지만 사실은 가치를 느끼게 하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제도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야 이제 제가 직접 관련해서 좀 인터뷰도 해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없는 데는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많아야 3분이에요. 정말 많아야 3분 정도 하시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또는 정말 창의적으로 하려면은 지역의 역량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정말 시험 받는 이 지역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역이 정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위 얘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해서 여기 정한 거 외에는 나머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행정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지역이 협력해서 이걸 이뤄낸다면 획기적으로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 변화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행정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또 결국은 지역사랑 기부제가 지역 혁신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중요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신두섭 실장님, 이게 사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부 대상 지역이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다라는 아까 양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부 대상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 양극화 현상, 특히 어느 지역의 쏠림 현상은 네. 초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아직까지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제 파장이 될지, 확대가 될지, 또 인지도가 높아질지, 특히 이제 어느 지역 단위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인지도가 높아질지 이런 것이 이제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홍보 전략,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전략 이면에는 답례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답례품을 발굴해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발굴 이전에 사실은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이런 것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고 답례품을 좀 발굴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아까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통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비대면 거래나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젊은 층이 됐든 그다음에 중년층이 됐든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해서 집에서 소비하는 개인이 집에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게재된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 집에서 택배로 받아서 집에서 소비하는 개인식 주도형의 중심형의 소비가 될 텐데요. 여기서 좀 어떻게 탈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방문형, 체류형, 그다음에 체험형 이런 형태의 답례품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를 내가 이제 기부하는 기부처에 방문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이러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집에서 소비하는 형태에서 기부처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다양한 지역 단위의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답례품을 우리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일 품목의 그런 답례품도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답례품들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사실 이제 500만 원이 상한인데 기부할 수 있는 게 최대 150만 원까지 답례품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150만 원짜리의 단일 답례품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지자체가 많긴 한데요. 그러면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숙박권,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입장권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제공하는 것도 지역을 방문해서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권선필 교수님께는요. 일본 같은 사례 사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기부액이 865억 원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성공한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권선필 교수님의 평가를 들어보고 두 분의 정책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2008년에 시작된 후에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한 3번 정도의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전 국민이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일본은 답례품이 늦게 시작돼가지고 네. 초기에는 그냥 기부를 했다가 세금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답례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 한 차례 점프를 했더라고요. 세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기반으로 옮겨가면서 사실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세제나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 하면 모든 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같은 경우는 40여 개의 민간 플랫폼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이제 상품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고 지역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관심 있는 문제를 갖고 접근할 수 있어서 그것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에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된 확장이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어떤 성장 루트를 가져갈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의 경우에 이제 역할이 얼마나 하게 될지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사실 일본과는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요. 일정 부분 그렇지만 민간 역량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농협을 일단 활용해서 현재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자체 자체가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안부가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거기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안 돼가지고 한편에서는 이제 행안부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는 이제 지자체 자체의 그 플랫폼 갖는 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민간 플랫폼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신 박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그 접근성 또 많은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맞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그래서 그런 점이 가만히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게 초기 단계라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뭐 내년에 초반 1년 정도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 잡힐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한 두 분 학자의 평가를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청년 문제 등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일단 김선조 국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표면적인 목표나 또 제도적인 내용은 개인이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주민복리에 서고 또 답례품을 주고 또 일부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 확충도 되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목표고요. 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현재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또 답례품이 개발이 되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지역의 뭐 문화관광 상품이나 축제들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하신 분들은 축제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관광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매력이 있어서 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관계 인구가 되고 나중에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귀촌을 하든지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또 약화되고 가고 있는 지역이 새롭게 일어나고 또 전체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 주고 받고 답례품 받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죠. 네. 예. 그 밑에 숨어 있는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 목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한 가지 관계 인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폭넓은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문화적, 뭐 사회적 또 뭐 출생 지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공주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주소지가 다른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공주시 같은 입장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가 사실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2012년에 세종시로
좀 우리 지역이 편입이 되면서 약 13만의 인구에서 지금 약 10만 3천 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지정한 지방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맺은 관계 인구가 우리 지역에 좀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계 인구가 전원주택으로 지어서 오신다거나 귀농이나 또 귀촌으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또 활용을 해서는 청년들의 그 유출을 방지를 하고 청년들이 우리 공주에서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청년 주거공간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전북의 어떤 한 국회의원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인구 소멸 지역,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역에 한정하자라는 이런 법도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그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계 인구를 확장하기 위한 공주시 세부적인 또 정책 계획도 들어보셨는데요. 청년 또 전원주택과 관련된. 근데 사실 광역 자치단체도 기부 대상지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출향인이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부금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매력, 관심 지역이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학자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섭 실장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으로 발굴된 게 한 40만 점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한 5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답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앞에 사례를 들었듯이 이제 뭐 퇴색되어 가는 그러한 산업들도 어떻게 해서든 지역 단위에서 살려서 사실 그게 중소기업들 안에서도 지역 단위에 가지고 있는 장인들의 순수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답례품에 담아서 사실 그것은 기부금에 대한 보답, 그 지역의 정의거든요. 네. 정성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이 정성은 그 지역 단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 지역일수록 답례품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유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인력조차도 네.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그러한 리더들이 좀 필요한데요. 어느 지역이나 사실 폐교를 앞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 폐교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도외지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간에는 농촌 지역에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었다면 사실은 지역 단위의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젊은 층들이 스테이하면서 그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펴으로 해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된다는 젊음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젊은 층을 통해서 다시 또 고령자들을 젊은 층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하면 그간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의 고령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에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젊은 층들이 있어야 또 새로운 산업들도 그 지역에서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정책이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인구 감소 기금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차피 가져되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부금을 통해서 형성된 기금 사업은 별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조 원을 89개 지역에 나눠지다 보면 사실 또 이게 큰 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을 통해서 모은 재원과 같이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또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기부제도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재정 사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권선필 교수님.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거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소멸이 된 이유가 다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나간 분들한테 우선은 기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환이 만드는 하나의 루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부를 하도록 하려면 그냥 단순히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주면은 그게 이제 답례품인데 여러 가지 답례품을 주면 관계가 다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이 순환을 더 자주 만들도록 더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텐데요. 문제는 지역 내에서 이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그런 역량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시작할 수 있는 역량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소멸기금이 투입될 때 저는 여기다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 소멸기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면 양쪽 효과를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게 필요하겠고 일정 부분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획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소멸 지역에 자주 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주 오도록, 많이 오도록 와서 살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와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공주 같은 경우에 오도이촌 과거부터 아주 5일 동안 도시에 있어도 2일은 지역에 와서 살도록 하라고 할 때 그 2일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그 2일을 커버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계속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답례품을 농수산물로 생각하시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순환에 한계가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체험 또는 실제 거주하는 데 유리한 여러 가지랑 연결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관계 인구가 확실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현재 어느 분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너무 달라요. 동네마다. 단순히 이게 뭐 농촌이라고 해도 농촌이 다 다르거든요. 좋은 학교가 공주처럼 좋은 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만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는 데도 있어요. 바로 옆 동네 가면은 다 공주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는 지역 출신이 별로 거기에 마음 둘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어갖고 다 바깥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이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규제 문제, 특히 규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규제적 접근을 풀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각자 나름대로 하려면은 최소한의 이 규제만 두고 나머지 다 그냥 풀어주면 그리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갖고 현장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관계 인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분 학자분들의 지적을 들으셨는데요. 요 관련돼서 혹시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이 있으신 기부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또 과당 경쟁이라든가 또 과잉 홍보로 인해서 예산 낭비와 관련된 뭐 걱정, 기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일단 김선조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좀 필요하면 더 뭐 한도를 올리는 것도 뭐 제도적 개선으로 필요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업무나 고용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기부나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조금 준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에게는 지금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면
저희 1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검토를 하시고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그 중에서 이제 9만 천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홍보 경쟁이나 뭐 기부금 남용 이런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정작용해서 나름대로 될 거고, 이게 뭐 중앙정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지 않다면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 기부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나서서 아마 좀 더 투명하고 또 의미 있는 곳에 쓰도록 아마 스스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학자분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부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요.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일단 어려움이 예상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치단체별로 다 세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잘못하면 공직자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겠나, 완화가 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부금을 접수를 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음 시스템에서,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통계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치단체별로 비교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많이 모금된 것, 적게 모금된 것.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우리 시장이나 군수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해서 또 이게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무리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전국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 기금을 우리 받아서 남용하는 사례는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예산을 정확히 사용을 하고 또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을 걸로 보고, 또 기금 심의 운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 접수되고 사용되는 것들을 다 심의하고 또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다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우리 또 기부자와 또 생산자, 농민 다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좋은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전한 기부를 통해 도시와 지역이 연대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